그럼 오늘은 교과서 50쪽부터 51쪽까지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쪽, 51쪽은요, 자연재해와 인간의 삶이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를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러한 자연재해의 유형을 확인을 해 보고요. 그리고 다음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는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자연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우리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자연재해의 유형입니다. 기후, 지형 등의 자연환경 요소들이 인간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면서 피해를 주는 현상을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우선 자연재해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기후나 지형 등의 자연환경 요소들이 인간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면서 피해를 주는 현상이라고 했고요. 이러한 자연재해를 크게 분류하면 홍수, 강풍, 폭설, 가뭄 등의 기상재해와 화산, 지진, 지진해일, 쓰나미 등의 지질 또는 지형 관련 재해로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기상재해,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질 또는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겠고요. 기상재해는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물과 관련된 자연재해, 그리고 바람과 관련된 자연재해. 물론 우리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를 시킨다면 기온, 온도와 관련된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 있는 홍수, 폭설, 가뭄 같은 경우에는 물과 관련된 자연재해에 해당하겠고요. 강풍 같은 경우는 바람에 의한 자연재해.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기온과 관련된 자연재해로는 대표적인 게 폭염과 한파가 있습니다. 폭염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나타나는 자연재해에 해당하겠고요. 한파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매우 낮아져서 인간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질과 지형과 관련해서는요, 화산, 지진, 쓰나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화산 활동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진 않지만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환태평양 조산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라고 하는 지역에서 화산 활동이 혹은 지진 활동이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큰 인명피해가 나는 자연재해, 대표적으로 화산이나 지진, 특히 이제 지진 같은 경우가 많은 피해를 주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지진이 바다상에서 일어났었을 경우, 이 쓰나미라고 하는 거대한 해일을 일으키기 때문에 큰 피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2011년 3월 11일이라고 한다면 선생님한테는 그래도 조금 기억이 남는 것인데요. 과거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이때 발생하고 난 다음 며칠 지나지 않아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되는 그런 사고까지도 나타났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는 작년에 열렸어야 하는 도쿄 올림픽이 이제 올해 열린다라고는 하는데 그 올림픽도 이런 후쿠시마에서 폭발한 방사능 유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경우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해서 자연재해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라고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입니다. 각각의 유형마다 나타나는 피해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는 인간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준다.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인명과 재산상의 큰 피해가 나타나기도 한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재산상의 피해도 생길 수 있겠죠. 이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는 농경지, 산업시설 등의 생산공간과 주택 등의 생활공간을 크게 훼손하여 재해지역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만약에 우리 집이 혹은 우리가 다니는 학교 혹은 부모님께서 다니시는 회사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큰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실제 일을 하거나 학교에 다닌다거나 집에서 생활하는 게 매우 어려워지겠죠. 또한 건물과 도로, 항만시설, 통신설비 등 이런 아이들을 사회 기반 시설 혹은 이 부분 다시 설명할게요. 사회 기반 시설을 같은 말로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해서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일명 줄여서 SOC라고도 하는데요. 사회에서 여기 있는 글로 하자면 그냥 기초적인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 건물, 도로, 항만, 통신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파괴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아래 보면 1번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태풍 차바에 의한 피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차바에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는지 혹은 그때 상황이 어땠었는지 다시 한번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풍 차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풍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피해를 눈덩이처럼 불렸습니다. 김장환 기상캐스터입니다. 도로 위에서 맨손으로 잡은 물고기를 SNS에 올립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부산과 울산. 특히 울산은 오전 한때 시간당 124mm라는 관측 이래 유례없는 물폭탄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제주 백록담에는 초속 59m의 강풍이 불고 6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태풍은 어젯밤부터 소형급으로 몸집을 줄이면서 시속 30-40km의 무서운 속도로 북상했습니다. 새벽 4시 50분 제주에 상륙한 뒤 불과 5시간 후인 11시엔 부산에 다시 상륙해 순식간에 피해를 눈덩이처럼 불렸습니다. 10년에 한 번꼴로 있는 10월 태풍이 한반도에 2번이나 상륙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편 기상청의 태풍 예보는 한 발 늦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일만 해도 미국과 유럽,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한반도를 스치거나 상륙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반면 한국 기상청은 태풍이 일본 큐슈 쪽을 향하면서 한반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점차 예보를 수정해 장마와 폭염에 이어 태풍까지 뒷북 예보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정환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실제로 태풍이 왔는데 10월 태풍이라고 합니다. 10월에는 그렇게 많은 태풍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7월부터 8월, 9월, 특히 이제 8월, 9월 달에 태풍의 피해가 큰데요. 가을에는 이따금씩 10년에 한두 번 정도 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태풍이라는 것을 내용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태풍은 필리핀 부근의 바다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에 영향을 미치는 열대 저기압, 정확하게 말하면 열대 이동성 저기압, 열대지방에서 발생한 저기압인데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초속 17m/s 이상, 그러니까 17m/s 이상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 해서 바람과 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오게 되면 풍수, 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바람에 의한 피해, 물에 의한 피해. 18호 태풍 차바는 10월 4일에서부터 5일 이틀간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을 핥히고 가 큰 피해를 주었다. 특히
울산은 10월 5일에 3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피해가 컸다. 아까 뉴스에서도 봤는지 모르겠는데 1시간에 100mm 이상이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주민 약 150명이 대피하였으며 공장 21곳이 침수되어 생산시설 가동이 중단되었다. 도로는 561곳이 침수되었고 제방은 13곳이 무너졌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회 간접 자본에 큰 피해가 생긴 것이잖아요.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기타 시설물 피해는 201건으로 집계되었다. 재산 피해는 재산 피해액 최대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뉴스 영상에서도 이런 예보가 조금 더 정확했었다라면, 뒷북으로 예보를 하지 않았다라면 조금은 더 사람들이 대응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내용까지 설명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확인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풍 차바로 어떤 피해가 나타났는지 이 뒷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호우 및 강풍에 따라서 생산시설이 가동이 중단됐고, 도로가 침수됐고, 농경지가 침수됐고, 제방이 붕괴됐고, 가로수가 넘어졌고, 여기 적어져 있죠? 그래서 생산시설 중단, 도로 침수, 제방이 무너지고 가로수가 넘어지고 농경지가 잠기는 등 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액이 이렇게 다했다. 태풍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에서 찾아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탈리아의 폼페이 유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연재해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강풍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는 태풍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라면 홍수는 우리가 여러분이 혹시 작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비가 진짜 많이 내렸어요.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다 보면 여기저기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폭설은 눈이 많이 내렸을 때 비닐하우스가 무너진다거나 혹은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가뭄의 특징은 진행 속도가 느리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참고로 가뭄이라는 친구는 진행 속도는 느립니다. 하지만 피해 범위는 넓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피해 범위는 넓다. 그리고 가뭄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봄철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가뭄의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산불 발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도 봄철이라고 합니다. 다음 화산 활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의 폼페이 유적에서 서기 79년입니다.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폼페이 전체 시가지를 2, 3m의 두께로 뒤덮었다. 이 때문에 폼페이는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다. 현재는 화산의 피해가 생생하게 남아있는 폼페이를 보려고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보시는 이런 사진 같은 경우가 실제 그때 사람이 죽었던 모습을 이제 다시 본을 떠서 그대로 이제 전시했다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피할 새도 없이 이렇게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유는 이제 화산이 폭발하면은 빨간색의 용암이 흘러나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화산재가 쌓여서 죽었느냐? 그게 아니라 화산 쇠설류라고 해서요. 화산 쇠설류라고 해가지고 엄청 매우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시속 80km 정도라고 해서 사람이 뛰어서는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그런데 이 화산 쇠설류가 온도가 매우 뜨거울 때는 거의 800에서 1000도 가까이 이렇게 높고요. 조금 거리가 떨어진다 해도 보통 200도 이상 되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에 한번 쇠설유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피하지 못한다면 거의 그 자리에서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폼페이 유적에서 제일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 뭐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진과 관련해서는 뭐 과거의 스촨성 지진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했던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쓰나미 같은,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2004년 12월 24일, 뭐 26일 사이에 있었던 인도네시아의 대지진 같은 경우도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될 것 같아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재해를 확인을 했다라면,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우리가 조금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는 기후 지형과 관련하여 나타나므로 대부분 특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방법으로 재해에 대비해 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했는지 밑에서 한번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 그러나 사전 예측에 따른 예방조치와 방어시설물 구축, 그리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대책 수립 등으로 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차바 같은 경우도 사전 예측을 조금 더 잘했다라면 예방조치와 방어시설물 구축을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었겠지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라는 점들을 뉴스에서는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으므로 정부는 자연재해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해 예방 대책을 잘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국가도 있지만 아직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재해 발생 시 큰 피해를 보는 국가도 있다. 뭐 대표적인 국가를 가지고 이야기하란다면 옛날에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큰 피해가 있었던 하이티. 저기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중남미 아메리카 대륙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요. 하이티에서도 지진이 있었는데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지진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지진 피해와 대응이라고 해가지고 나에 보면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일본의 노력이라고 해서 베란다에 유리가 없는 아파트, 시옷자 모양, 사람 인자 모양의 전봇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진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IT 같은 경우에 이런 내진 설계 같은 지진을 견뎌내는 내진 설계를 동원한 건물이 거의 없었다라는, 그래서 피해가 엄청 많이 컸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IT뿐만 아니라 중국의 스촨성 같은 경우도 중국의 스촨성을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사천성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천성, 사천짜장의 그 사천입니다. 이 스촨성 같은 경우에도 흙으로 된 집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보니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 막 쓰러져 가지고 인명피해가 매우 많았던 사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피해를 보는 국가들도 있고요.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과 대응의 1차적인 책임은 개별 국가에 있다. 그러나 개별 국가가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복구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할 때는 국제사회가 나서서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T, 스촨성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 도움의 손길을 많이 내밀었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IT 근처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칠레라는 나라,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일본이란 나라, 이런 나라들은 내진 설계가 정말로 잘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잘 대비하는 나라도 있고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나라도 있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가에 보면 주요 지진과 사망자 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칠레 콘셉시온,
규모 8.8, 리터 규모 8.8, 2010년 2월 27일. 자, 비슷한 시기입니다. 2010년 1월 12일. 규모는 7.0으로 칠레가 훨씬 더 규모가 컸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망자 수. 여기는 550명이고요. 여기는 무려 31만 6천 명이 죽습니다. 뇌진 설계가 되어 있는 칠레와 뇌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IT, 이때의 사망자 수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았느냐? 여기 보시면 인구 밀도가 나와 있잖아요. 제곱킬로미터당 IT는 357명, 여기는 265명. IT에 조금 더 1.5배 정도 된다. 그 정도라고 가정을 해도 사람이 죽은 걸로 봤을 때는 수십 배 이상이, 수만 배 이상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만큼 뇌진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였고요. 다음에 일본의 구마모토와 일본의 고베에서 역시 구마모토에서 조금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시기적으로는 2016년, 1995년이라고 해서 좀 차이는 있긴 한데요. 일본 고베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 수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요. 우선 고베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대도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구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본의 고베라는 지역이 예전에 갯벌이었던 지역을 간척을 해가지고 만든 도시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갯벌이었던 지역이 드러나면서 그게 그냥 확 주저앉아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피해가 컸고요. 실제로 이 일본의 고베의 지진 같은 경우는 새벽에 발생을 해서 사람들이 미처 피할 겨를이었고, 이제 새벽 아침 이때쯤에 발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조사 2번에 보시면 방금까지 1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나의 사례가 각 지진 피해를 줄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유리가 없다라는 거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창문이 깨지면서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 인자 혹은 C자 모양으로 이렇게 전봇대를 세워놓게 된다면 전봇대가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우리나라에서 지진 피해를 줄이려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느냐? 이제 지진을 대비하기 위한 훈련, 예를 들어서 지진 대피 훈련을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요. 아니면 국가적으로 참여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층 이하의 건물 같은 경우에도 내진 설계를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지진의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포항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경주 지진, 이런 지진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조금 더 지진의 완전한 안전지대는 아니다. 지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헌법 제34조와 35조에서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같이 확인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50쪽과 51쪽에 대한 내용은 끝이 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52쪽과 53쪽에 있는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해줄 수 있다라면 다시 한 번 더 다뤄줄 수 있다라면 다뤄주겠고요. 만약에 다루기가 어렵다라면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우선 마무리 짓고요. 필요한 내용들 혹은 선생님이 더 다뤄주고 싶은 것들은 다시 화상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